입술을 묻다. 피기맘. 자, 독해 원리 두 번째. 자, 제목 보십시오. 내용문단 독해는 독해의 가장 근본적인 관점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용문단 독해. 여기 앞에 부분의 내용이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중심 문장 한 개, 뒷받침 문장 여러 개.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고얘기 있다가 고얘기 뒤에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내용문단의 관점에서 글을 독해하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내용문단 독해란 뭐냐? 얘가 뭐냐? 뒷받침 문장들의 의미 기능에 도움을 얻어서 중심 문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용 이해하는 거예요. 내용 이해하고 뒷받침 문장들의 기능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으셨죠? 우리 독해는 결국 내용 이해고요. 내용 이해의 핵심은 주제잖아요. 중심 내용 이해자잖아요, 여러분. 이 관점을 벗어난 독해가 결코 바람직할 수 없다. 중심 내용 이해 못하고요, 여러분들. 막 건너뛰면서 파편적인 정보들을 이해했어요. 선택지 안의 정보들을 OX 판단할 때 꼭 중심 내용을 알아야 하느냐? 별로 알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요? 저렇게 매칭시킬 수 있어요. 될 때가 있고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고로 공부는 정직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돼요. 중심 내용 독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일단 내용문단의 개념과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내용문단이 뭐냐? 이거예요. 통일된 하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나 이상의 문장이 모인 글의 단위. 내용문단 안에서 얘기되는 건 하나예요. 얘기되는 하나를 중심 문장이 있고요. 똑같은 내용으로서 뒷받침 문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기능이 있죠.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으로 추상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가 좀 좁아요, 교재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중심 문장은 뒷받침 문장으로 구체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에요. 중심 문장의 기능. 뒷받침 문장의 의미들을 추상화해서 진술한 문장이에요. 이게 중심 문장의 기능이에요. 뒷받침 문장의 기능은요, 중심 문장의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화해서 진술하는 문장이에요. 이게 기능이에요. 제가 여기 써놨죠. 중심 문장의 기능, 뒷받침 문장의 기능. 그래서 중심 문장을 우리가 추상적 진술이라고 해요. 뒷받침 문장의 의미를 추상화해서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뒷받침 문장은 중심 문장의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한 문장을 말하며 중심 문장의 추상적 진술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 진술이라고 한다. 구체적 진술. 이거 다 들어보신 거야. 중학교 때부터. 익숙한데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알아들으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모르고 계세요. 추상화와 구체화가 뭔지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심 문장 금방 보입니다. 딱 읽으면 바로 보입니다. 바로. 헤맬 필요 없어요. 자, 근본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예시를 한번 제가 얘를 읽으면요. 문장도 되게 쉬워서 1번 문장이 중심 문장이야.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예. 첫 번째 문장의 화제를 제가 노란 글씨로 쳐놨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문장까지 전부 다 화제를 노란 글자로 제가 표시해놨어요. 그걸 여기다 정리를 했어요. 이걸 정리해 보니까 이래요. 첫 번째 문장의 화제가 2번에서 9번까지의 문장의 화제를 이거 보이시나요? 포괄관계. 다 포괄해요, 여러분들. 다 포괄합니다. 얘가 중심 문장의 화제이고요. 2번에서부터 9번까지가 뒷받침 문장의 화제예요. 이거 보이세요? 느낌 오죠? 이거 뭔지 알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갑시다. 제가 예를 들게요. 구체화와 추상화의 예를 들 건데 이거 뭐 과일, 사과의 종류 이걸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지겨워서 좀 바꿉시다. 신발의 종류 좀 얘기해 보세요. 운동화 있고요. 그 다음에 구두 있고요. 맨날 저도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구두가
요즘에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뭐 이렇게 옥스퍼드 이게 완전히 수트 입을 때 포멀한 신발이래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어, 덥이라고 하는 끈으로 묶는 몰라요. 로퍼라고 끈 없이 이렇게 신을 쓰면 이렇게 우리 그 반스 슬리본 같은 신발이요. 그게 로퍼인데 되게 편하죠. 그런 종류가 있대요. 더 몰라요, 저. 운동화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할 말 많죠, 여러분들. 이 운동화의 종류가 뭐 예를 들어서 축구화, 농구화. 아, 저 어렸을 때 농구화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테니스화. 보니까 뭐 아디다스의 배구화도 있고 뭐 등등이니까 종목마다 그 종목에 맞는 이 운동화들이 다 있나 봐요, 여러분들. 제 말 알아듣고 계시죠? 우리가 운동화가 뭐야? 그러면 운동화는 축구, 농구와 테니스와 등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운동화를 이렇게 운동화에 포함된 애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지는 축구와 농구와 테니스와 배구와 등등을 묶어서 우리는 운동화라고 한다. 운동화, 구두화 또 뭐뭐뭐 신발의 종류를 묶어서 우리는 신발이라고 한다. 이거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신발은 일종의 의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의복.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인식의 과정이 올라가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해요. 하나 더. 추상화를 해요. 축구와 농구와 테니스화를 추상화해요. 그럼 운동화이고요. 운동화, 구두화, 뭐 기능화, 뭐 등등등 묶어서 신발이라고 한다. 이러면 추상화를 하면 할수록 상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인식이 있죠. 신발을 운동화, 구두 등등으로 얘기할 수 있다. 운동화는 축구와 농구와 테니스와 등등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구체화라고 하고요. 구체화 하면 할수록 하위 대상, 정확하게 하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축구와 농구와 테니스화를 묶어서 운동화라고 한다. 추상화가 뭔지 개념적으로 조금 잡히시죠? 반면에 운동화를 축구와 한 수준 아래에 있는 축구와 농구와 테니스화로 하나하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구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 개념이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맨 밑에 있는 개념 설명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상이라는 말은요. 뽑을 추, 형상상, 이게 형상에서 뽑아낸다는 뜻이야.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상들, 이게 형상이에요. 여기에서 뽑아내요. 뭘 뽑아내요? 공통점을 뽑아내는 거예요. 외우세요. 추상은 여러 가지 구체적 대상들로부터 공통점을 추출하는 작용이에요. 추상화 하면은 공통점 추출하기죠.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했어요. 그 추상화가 만들어낸 공통점은 구체적 대상들의 상위 개념. 이 보세요. 축구와 농구와 테니스와의 공통점은 운동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화가 바로 그 하위 개념들의 그걸 다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는 거지. 상위 개념. 그래서 과감하게 추상화라는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위 개념 추출하기.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요긴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추상화는 상위 개념 추출하는 거예요. 추상적, 이 어려운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추상화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는 감각 지각으로부터 멀어져요. 개념이 멀어져요. 그래서 감각 지각으로 이해 인식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사고로 인식 이해해야 되는데 그 대상, 그 상위 개념이 복잡하다면 이렇게 이해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어려워요. 추상적인 게 어렵다라는 것은 중심의 뜻은 아니고요. 부차적인 정도가 되겠죠. 구체화입니다. 구체, 구자는 형상구자, 채자는 몸체자예요. 화자가 붙었잖아요. 이거는 형상과 몸이 없는 것을 형상과 몸이 있는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야. 구체는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이거 구체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화는 굳이 말을 만들자면 직접 지각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다, 되다의 뜻인데요. 요렇게. 야, 운동화를 조금 더 지각할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얘기해봐. 너 축구할 때 신는 신발, 너 농구할 때 신는 신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위 개념으로 내려올수록 지각, 감각이 쉬워. 왜? 몸과 형상을 갖춰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구체화를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기라는 말로 바꿨어요. 이렇게 익혀주세요. 되게 편해요. 됐죠? 여러분들은 이제 추상화와 구체화의 뜻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그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사실 이게 중심이 아니지.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추상화는요, 구체적 대상들로부터 상위 개념을 추출하는 이 추상화는요, 논증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귀납 논증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하죠. 보세요, 구체화는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거 논증으로 이야기하면 연역 논증이에요. 연역 논증의 사고와 귀납 논증의 사고가 바로 구체화 추상화였던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정의 학습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추상화 얼마나 중요해요. 이 추상화의 사고 능력이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고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과학기술의 문명을 일궈낸 거잖아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사고 능력 다른 짐승에게는 없어. 인간만 있어. 추상화의 사고 능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저는 여기 1번 문장, 2번 이렇게 읽어가다가 대번에 얘가 1번 문장이 중심 문장이야. 알았어. 왜요? 읽어보니 입, 위, 대장, 간, 쓸개 이거 모두 소화기관계거든요. 그렇지? 얘가 가장 추상적이네. 그래서 바로 중심 문장 확정. 쉬워요, 안 쉬워요? 추상화의 사고 능력과 구체화의 사고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인식 능력이 되어 있다면 중심 문장을 발견하는 게 이렇게 쉬워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여기 2번 문장에서부터 9번 문장까지가 이 소화기관계로 요약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추상화, 상위 개념 추출하기, 끌어내기. 소화기관계를 구체화해봐. 하위 개념으로 얘기해서 쉽게 말해달라고. 소화기관계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등등이 있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가시면 중심 문장 발견하는 거 완전 쉽겠죠. 이렇게 중심 문장 파악하시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해서 이해하기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 안에 추상화, 구체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여기는 여러분들 페이지 옆에 페이지인데 뒷받침 문장의 종류 이것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시면 첫 번째가 예시. 이게 가장 뒷받침 문장 나와요. 중심 문장의 추상적인 내용을 그것의 하위 대상으로 구체화한 문장이에요. 예시요. 하위 대상. 유추. 중심 문장의 추상적인 내용을 그것의 유사한 대상으로 구체화한 거. 보세요. 뭐라고 할까? 막상 얘를 떠올리니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인간 찬무는 술을 마시면 개와 비슷해진다. 이게 이를테면 유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인간 찬무와 개의 관계는 하위 대상, 추상화된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의 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동일선상의 유사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네. 하위 대상으로 구체화하는 게 예시고요. 유사한 대상으로 구체화하는 게 유추입니다. 그리고 이 유추가 고스란히 비유예요. 원리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인용. 권위 있는 사람의 이론, 개념, 의견을 통해서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경우에요. 이유. 원인, 근거, 이유를 밝혀서 뒷받침하는 문장. 상세와 부연이 용어상의 혼란이 있어서 수능 국어에서 지금 같은 뜻이 돼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좀 달라요. 추상적인 의미를 낱낱이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문장.
예시랑 가끔 저도 헷갈려요. 상세와 예시가 다른데 가끔 저도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일 아닙니다. 뒷받침 문장의 종류는 이 5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시, 유추, 인용, 이유, 상세와 부여. 상세화라고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쉽죠? 간단하고요. 페이지를 여러분들 넘기시면요. 12쪽. 다음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화제의 핵심 정보를 A의 B형 형태로 요약하고 뒷받침 문장의 종류를 밝혀라. 지금까지 한 거 토탈해서 해보시라는 건데요. 내용 하나를 빼먹었는데 내용 문단의 분석의 예시. 예를 먼저 해볼게요. 얘 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총 8개의 문장. 2015학년 9월 모평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화제예요. 사실 문장 끝까지 읽어보고 판단하는 건데요. 여기 보조사 은는이 있죠. 49세 때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사실은 두 개의 문장이 두 개의 절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김정희 예술 세계는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쳤다. 그리고 큰 변화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두 번째 문장 바로 볼게요. 글씨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냥 제가 바로바로 판단할게요. 주어예요. 맑고 단아한 서품에서 단아하다 제가 밑에 어휘 풀어놨으니까 꼭 익히세요. 수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 이게 큰 변화를 구체화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봐도 돼요. 김정희의 예술세계 가운데 글씨 하위 개념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그림 있다. 그림도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에서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을 주는 화풍으로 바뀌었다. 우아하다, 처연하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밑에 풀어져 있으니까 반드시 익혀주십시오. 특히 우아하다 꼭 외우세요. 처연하다도 외우시고. 김정희의 예술세계 글씨 그림의 관계를 판단해 보세요. 김정희 예술세계가 상위 개념이죠. 중심 문장이에요. 아유 쉬워. 세 번째 문장 가볼까요? 생을 마감하기 1년 전인 69세 때 그렸다고 추정되는 부장난도는 주어가 부장난도예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부장난도를 김정희의 예술세계하고의 관계도 따져보시고요. 앞에 글씨 그림하고의 관계도 따져보세요.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1번 문장이 중심 내용. 자, 그리고 2번 문장이 예시예요. 왜냐하면 김정희 예술세계의 하위 개념에 해당이 되는 김정희의 글씨, 김정희의 그림을 가지고 변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큰 변화라는 것도 구체화해야 되고요. 근데 3번 문장을 보면 이 예시, 그림 중에서도 부장난도라는 그림이에요. 3번 문장이 예시인데 저는 이게 2번에 있는 그림의 한 예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에요. 이걸 김정희의 예술세계라는 이 중심 내용에 대해서 예시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4번 문장을 보시면 제가 미리 판단을 해드릴게요. 여기 끝까지 꺽쇠로 묶었어요. 꺽쇠로 묶은 부분을 보면 단목의 거친 갈필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 시작된 몇 가닥의 잎은 주어입니다.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오른쪽으로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다. 이 몇 가닥의 잎은 부장난도라는 그림의 구성 요소죠. 그림의 구성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중 유독 하나만 위로 솟구쳐 올라서 주어예요. 걔만 하나만 솟구쳐 올랐대. 잎 중에 하나만 솟구쳐 올라서 허공을 가르지만 그 잎 역시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다. 꺾여 있다의 주체 그 잎이에요. 그 잎과 평행한 꽃대 하나. 바람에 맞서 한 송이 꽃을 피웠다. 주어가 꽃대 하나예요. 이거 지금 몇 가닥의 잎, 그 중에 그 잎, 꽃대 하나 전부 다 부장난도라는 그림의 구성 요소입니다. 바람에 꺾이고 맞서는 난초꽃대와 꽃송이에서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그림의 구성 요소에서 이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그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지금 이 글의 필자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구성 요소 혹은 그림의 의미 부여. 그리고 부장난도를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8번 문장도 똑같아. 우리는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목나라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문인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내는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이 3번 문장에 해당이 되어서 지금 보시면 이 3번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두고 4번에서부터 6번 문장이 그것의 구성 요소들이잖아요. 그림의 구성 요소들. 그 다음에 조금 구별돼서 7번과 8번은 이 그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한 문장이에요. 묶어서 이건 상세화라고 합시다. 이 그림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을 자세히 말했다. 크게는 중심 내용, 예시의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게는 예시가 이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심 내용은요, 당연히 중심 문장에서 파악을 하는 거야. 봐봐. 화제 김정희의 예술세계. 49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 이거를 요약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유배 생활 중 김정희 예술세계의 화제이고요. 핵심어를 큰 변화라는 말 하나로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유배 생활 중이란 말을 앞으로 끌어냈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제 이 큰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문단의 문장 구성을 이해하면 내용 거의 완전하게 이해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뒷받침 문장들의 기능까지도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확한 독해죠? 자, 이렇게 뒤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보라고 하는 게 다음 문단의 중심 문장 12쪽입니다. 12쪽 다음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화제와 핵심 정보를 A의 B 형태로 요약하고 뒷받침 문장들의 종류를 밝혀라.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4개의 문단인데 첫 번째는 쉬워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어려워져서 네 번째 문단은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자, 영상 멈추시고 연필로 먼저 해보십시오. 하나하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연필로 하는 걸 지우지 마세요. 잘못된 인식, 제가 하는 걸 들으면서 올바르게 교정을 해가야 되는 거니까 연필로 하시고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시작. 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 쉬우니까 빨리 갈게요. 만화가 화제예요. 물리적 시간이 부재해요. 안 움직인다는 뜻이야. 정지해 있는 그런 그림들이잖아요. 공간의 유연함으로 극복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영화 화면의 테두리인 프레임과 달리 만화의 칸은 화제가 만화의 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영화의 테두리라고 하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대조가 되는데요. 만화의 칸은 그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칸이 크기 모양이 다양하다. 뒷받침 문장 읽으니까 이해됐어요. 뭐가요? 공간의 유연함으로 극복된다. 이게 뭐냐? 만화의 칸이 크기 모양이 다양한 걸 공간의 유연함이라고 한 거예요. 그 공간의 유연함을 통해서 시간이 부재한다. 멈춰져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죠. 영화는 시간이 흘러가죠. 근데 만화는 우리가 딱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정지해 있잖아요. 시간이 부재해요. 하지만 이 칸의 유연함으로 시간의 부재를 극복한다. 만화에는 한 칸 내부에 그림뿐만 아니라 말풍선, 인물의 심리나 작중 상황을 드러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 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다. 주어가 자유로움인데 여기에 이 자유로움은 어떤 자유로움이냐면 만화의 칸 속에 그림도 넣을 수 있고 말풍선도 넣을 수 있고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 왜? 언어적 정보 있잖아요. 뭐 움직일 때 슝 이런 소리, 슝자를 써주잖아요. 그 다음에 당혹스러울 때 땀 삐질 요 표시가 있어서 비언어적 정보이지만 그 작중 인물의 심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자유롭게 담을 수 있어. 그걸 통해서 시간의 부재를 극복한다. 또 한이 있어서 되게 쉬웠어요.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내용을 줄여서 주지라고 합니다. 스님 아니에요. 예, 스님 아니고 중심 내용.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또 한으로 연결되는 대등병렬이니까 묶어서 저는 이걸
예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요? 만화인데 만화의 칸으로 구체화된 거고요. 또 말풍선, 그림,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 칸 속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걸로 구체화된 거니까 예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셔도 돼요. 공간의 유연함이 어떤 말이냐를 구체화한 걸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중심 문장 쉽게 찾을 수 있고 뒷받침 문장의 기능도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여기 다 써놨군요. 화제, 만화. 핵심 정보가 이건데요. 제가 요약해서 특성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왜냐? 여기에 보시면 영화 화면의 테두림 프레임과는 달리 이거 뭐 한 거예요? 이거 우리 대조한 거죠, 대조. 알아듣고 계시죠? 여기 와보세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글 쓰는 사람들이 A를 설명할 거야. 이 A가 화제예요. 이 A라는 화제를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글 쓰는 사람도 그렇고 아주 잘 활용하는 설명의 방식이 이게 있어요. 바로 대조라는 거죠. 대조. A를 설명하기 위해서 A와 대조되는 애를 가져다 놓고 서로 비교되게 만드는 거야. 자, 수능에선 비교라는 단어가 비교 대조를 다 의미합니다. 비교라는 말 속에 공통점, 차이점을 살피다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대조를 하는 거예요. A와 B를 대조하잖아요. 그러면 B에게는 없는 A만의 특별한 성질, 특성, 특징이 부각됩니다. 제가 있어요. 그냥 저만 있으면 제가 어떤지 잘 모를 텐데 옆에 노인성을 데려다 놓으면 저의 특징이 부각이 되죠. 못생겼고요. 난쟁이고요. 이해되시죠? 바로 이해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익히셔야 돼. 대조하면 특성,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대조하면 특성, 특징이 드러난다라고 외우세요. 여기에 지금 영화 프레임, 테두리, 프레임과 만화의 칸을 대조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걸 만화의 특성이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잘 보면 물리적 시간의 부재라는 말을 썼을 때 그럼 물리적 시간이 존재하고 물리적 시간이 흘러가는 건 뭐인 거야? 사실 영화랑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중인 거예요. 내 말 이해하셨죠? 만화의 특성. 쉽죠? 요거 중요합니다. 대조하면 특성, 특징이 나옵니다. 제가 문장을 요약하는 것, 여러 문장 형태들을 보여줄 거고 그 문장 형태를 이렇게 요약해라라고 제가 알려드릴 건데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특성, 특징. 시간이 빨리 얘기했네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배운 관점을 대동하는 거예요, 관점. 뷰르켐의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집합 의례라는 화제를 봤을 때 그것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한 것이다. 이 말보다는 뒷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한 것이라고 본다. 이게 뷰르켐의 관점이야. 어렵네요. 예를 들어, 아유 쉬워. 프랑스 혁명은 주어인데요. 현대사회의 집합 의례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프랑스 혁명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거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잖아요. 새로운 성스러움이라고 얘기했고요. 그걸 창출했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요 말을 구체화하고 있으니까 2번 문장 확실히 예시네요. 3. 뷰르켐은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화제예요, 화제. 뷰르켐의 관점에서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이게 화제예요.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근대의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한다.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해준다라는 말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중심 문장
2, 3번을 묶어서 예시라고 해도 괜찮을 거고요. 중심 문장을 예시, 3번 문장을 상세하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름캠의 관점이고요. 현대사회 집합 의례가 요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요걸 현대사회 집합 의례의 기능이라는 말로 요약했어요. 이해하셨나요? 창출하다라는 동사를 한 수준 추상화했을 때 그걸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문단까지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이 쉽게 보면 쉬운데 얘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까다로워요. 첫 번째 문단.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서양 건축 공간에 대한 인식에도 이 도가 또한이라는 보조사고요. 원래 있어야 될 애는 서양 건축의 공간에 대한 인식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여기 원래 은이 들어가야 돼. 얘가 화제라는 거지. 거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앞절, 뒷절. 뒷절이 더 중요해요. 앞절 무시하면 안 되겠고요. 합쳐서 2차 세계대전 후 서양 건축 공간에 대한 인식 화제이고요. 핵심어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능과 효율을 중심에 근대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일군의 건축가들은 공간을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가변적 대상으로 보았다. 이거 제가 딱 알려드렸던 문장이잖아요. 누구누구가 무엇을 뭐뭐로 봤다. 그래서 관점, 화제에 대한 정보, 설명의 정보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건축 공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여기 말하는 일군의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에요. 얘와 얘가 이퀄 관계야. 지금 첫 번째 문장에 서양 건축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똑같은 수준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상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대등병렬이에요. 공간이 체험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여겼다. 저는 이걸 첫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요. 2번, 3번이 대등병렬로 상세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건축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해서 건축가들의 공간 개념이, 공간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이 체험자마다 다르게 인식돼. 공간이 가변적인 대상으로 이해돼. 이런다는 거죠. 5번 문장, 4번 문장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 구성의 제약을 벗어난 비정형적 형태의 건물이 지어졌다. 그 다음에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연속되게 하거나 건물 내 광장이나 공원을 만드는 시도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광장 공원 만든다. 비정형적인 건물이다. 이거는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난 건물들이니까 구체화? 이거 예시네요. 그래서 2, 3번을 상세화, 4, 5번을 예시. 첫 번째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화제가 서양 건축 공간에 대한 인식이 큰 변화가 일어났다인데 그걸 제가 큰 변화라는 말로 요약을 했어요. 왜 그런 건지 설명은 좀 미룰게요. 이렇게 중심 내용 요약할 수 있다. 됐죠? 네 번째 문단 갑니다. 네 번째 문단. 자, 좀 복잡한데 잘 들여다보면 금방 됩니다.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경우에 따라서 주어를,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의미면에서는 우리가 찾는 화제는 여기 은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가 화제라고,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학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두 개의 문장을 결합해 놓은 양상인데요. 이거 필자의 주장이에요. 주장을 지금 학계의 일반적 시각이라는 말을 내세워서 자기를 감추고 이거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 라는 말로 포장을 해 놓은 거죠. 우리 곧잘 이럽니다. 박찬무가 못생겼다는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동네 사람들 의견 속에 자기 주장을
감추고 설득력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 195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뉴욕 포스트가 로펠러 후보를 지지해서 그의 당선에 기여한 유명한 일화가 있긴 해. 그러니까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일화가 있긴 해. 하지만 지지 선언의 영향력은 주어입니다.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했던 말 또 하는 거네. 여기에 제가 가로로 묶은 화제랑 얘랑 사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상세화예요, 여러분들. 약간의 예외적인 경우까지 얘기해줬으니까 얘는 우연상세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고 있고요. 3번 문장. 이 현상. 신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 별로 안 미치는 현상은 선별효과 이론과 보강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뒷받침할 수 있다. 이건 이유이면서 인용, 정확하게는 인용이에요. 인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이 여기서부터인데 여기 뒷받침하는 이론을 선별효과 이론, 보강효과 이론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선별효과 이론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구체화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이유 인용의 3번 문장을 4번에서부터 8번까지가 구체화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밑이 좀 잘려 보이는 여러분들. 교재에 좀 정돈을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보이시죠? 제가 여기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번이 주지, 그 다음에 2번 문장이 우연상세화, 그 다음에 3번 문장이 인용 혹은 이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3번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이 3번 문장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4번 문장이라는 거예요. 선별효과 이론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개인은 미디어의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며 선택적으로 기억한다. 5번 문장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4번 문장은 일종의 이 내용 속에서는 선별효과 이론이라는 걸 설명해주는 개념이었어요. 주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5번 문장이 예시가 되고 있어요. 잘 보세요. 4번, 5번을 묶어서 하나로 마련해 두고요. 하령, 여기 한 편이다. 죄송합니다. 한 편 전환했어요. 그래서 5번 문장인데 보강효과 이론에 따르면 보강효과 이론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미디어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보강하는 차원에 머무른다. 가령 이것도 예컨대라는 뜻이에요. 예컨대 가령 가 후보의 정치 메시지는 가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 얘도 똑같이 주지 6번 그 다음에 7번이 예시. 그럼 똑같죠. 선별효과 이론, 보강효과 이론인데요. 얘를 가로로 묶으세요. 그러면 4, 5번과 6, 7번은 같은 의미 구조가 되면서 각각이에요. 선별효과 이론, 보강효과 이론. 얘네가 대등병렬로 묶어서요. 8번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4번, 5번을 묶어서 이유. 6번, 7번 묶어서 이유. 그러면 넘버링. 이유 1, 이유 2. 뒷받침 문장의 종류야. 이유 1, 이유 2가 8번의 주지 문장으로 종합되고 있어요. 그래서 8번. 이 두 이론을 종합해보면 신문의 후보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내용과 거의 똑같죠. 네, 논리적으로는 4번에서부터 8번까지가 3번 문장을 구체화한 문장인 거예요. 내 말 이해하셨죠? 그걸 정돈해 놓은 거고요. 중심 화제는 얘예요. 예. 그리고 핵심어는 크지 않다. 특정 후보 지지가 유권자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명사화하지 마세요. 얘는 의견이에요. 의견은 명사화하면은 뜻이 모호해져서 그냥 문장 형태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논설문이라면 논설문의 성격이 좀 있어요. 의견과 주장이 있으니까. 근데 논설문의 내용 구조는 아니에요. 이 지문도. 논설문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제 제기, 문제에 대한 고찰,
그 다음에 해결 과정, 결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논설문의 구조는 아니고 설명문의 구조로 쓰였어요. 그래서 설명적인 글이에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의견이 강하게 개입이 되어 있는 편이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네 번째 문단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네 번째 문단이 곧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이런 정도는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어휘를 풀어다 놨는데 어휘 진짜 중요합니다. 어휘 모르면 독서 절대 극복 안 돼요. 어휘 꼭 익히셔야 돼요. 사전 찾으라고 제가 백날 첫날 노래를 해봐야 여러분들 사전 찾을 시간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표준국어 대사전의 의미를 여기 다 옮겨다 놨으니까 여러분들 외워주십시오. 외워야 합니다. 모르는 말들은 반드시 외워야 독서의 능력이 좋아집니다. 어휘력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정확하게 읽으면 독서 늘어요. 아, 이거 제가 다시 얘기할 때가 있을 거니까 일단 시간 관계상 독해 원리 두 번째 끝, 세 번째에서 이어가겠습니다.